자, 비대면 시험 대비 FAT 1급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무 부분, 부가세와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평가 범위를 보게 되면 부가세 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인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는 거래 자료들, 그래서 주로 여기가 도소매업이죠. 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도소매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들. 그래서 매출은 과세 매출, 면세, 카드 매출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매입은 과세 매입, 면세 매입, 카드 매입, 불공 매입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 해당되는 영세 매출이라든가 수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 입력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회계 처리까지 가 메인 매출에 해당되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은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직접 차변 대변으로 분계를 넣는 상황인데, 뭐 손익에 대한 예상 이연 부분, 그다음에 유가증권 외화 평가, 그리고 가계정을 정리하거나 유동성 부채에 해당되는 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들이 수동 결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갈 항목이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다가 금액을 넣고 여기에서 감가상각 분계, 대손상각 분계, 그다음에 매출원가에 대한 대체 분계, 퇴직금 추격에 대한 퇴직금의 충당 부채 설정 이런 부분들이 자동 결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걸 가지고 회계정보 분석에서 부가세, 자금정보, 재무제표에 대한 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그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결산 부분에서 기존에는 결산 자료 입력하는 것까지만 대상이었는데요.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좀 더 완벽하게 결산을 하면서 이념 처분 분계까지 해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까지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부분도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까지, 결산을 완료하는 것까지 일단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지세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할 건데요. 화면을 조금 다시 분할을 시켜보죠. 자, 그래서 왼쪽에 시험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력 화면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자, 지금 부가지세 부분에선 일단 가장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자, 도소매업이든 어떤 업이든 간에 일단 개인사업자도 2억 이상이면은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잖아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발행이고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려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FAT 1급 범위인데 여기 지금 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래명세서 자료를 준 것이고요. 자, 이걸 보고 자료 설명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수행과제 뭐뭐뭐를 할 것인지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 설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품 대금은 다음 달 말일을 받기로 했다. 아직 안 받았다.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팔고 외상 매출금이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거래 일자, 그다음에 금액은 공급가액, 세액, 그다음에 합계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래 내역이 2개 이상이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복수거래 키 이용해서 거래 내역을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는 대로 다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10월 12일 날 유형은 10% 부가세가 있는 거래 세금 계산서이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입력하시고 본명 쓸 때 복수거래 키
자, 복수거래키 클릭해 주시면 팝업 창 뜨죠. 여기에다가 냄비 세트, 수량, 단가, 자, 그 다음에 그릇 세트, 네, 이렇게 해서 두 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키 눌러주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는 냄비 세트 외에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죠. 이게 한 줄로 들어가야 세금 계산서가 한 장이라고 시스템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세금 계산 합계표 만들 때 합계표에 어느 거래처에 몇 장 발행이 됐는지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기에 한 줄 한 줄이 세금 계산서 매수 한 장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 내역이 두 가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두 줄로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은 세금 계산서가 두 장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복수거래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면 거래 내역은 두 개, 세 개일지언정 세금 계산서는 한 장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란에서 상대방 거래처이죠. 코드란의 거래처 성북. 제가 성북이죠. 저도 똑같이 실수를 하네요. 자, 광명이 상대방이죠. 광명 유통. 그래서 광명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의 빈칸, 그래야지 나중에 발행할 수가 있죠. 자, 분계란에서 전부 외상이죠.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 선택해 주시고,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계까지 일단 넣어주시는 거죠.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는데 복수거래키를 이용을 했죠. 이렇게. 자, 입력됐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가서 여기 있는 부가치세 2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 들어가서 발급도 하고 전송도 하고 이런 뜻이죠. 자, 발급은 국세청에다 상대방한테 이메일로 발급을 했다는 뜻이고 전송은 국세청에 전송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건 발급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발급 따로, 전송 따로.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날짜가 10월 12일이니까 10월 12일부터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미전송 상태로 한 건이 조회가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건에 대해서 이제 전자 발행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두 가지를 할 건데 여기 보면 발급 및 전송 이랬잖아요. 그죠? 발급은 전자 발행, 그다음에 전송은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들어가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용으로 가상의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청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교육용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코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건에 대해서 전자 발행 세모 눌러보시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키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 발행키 눌렀을 때 이렇게 전자 세금 계산서 형태가 조회가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은 아직 전송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행 번호, 그다음에 뭐 책 번호, 이런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이 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한 건당 차감 포인트 있죠. 이거는 실제로 실무에서는 한 건당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준이 되어 있지만 교육용에서는 쓰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조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 결제 내역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요 하단 부분에 현금인지 수표인지 어음인지 외상매수금인지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발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발행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발행됐고, 그죠? 확인 요청 발행 대상, 국세청에 지금 발행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여기 됐으면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메뉴로 가서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로그인 창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요것만. 자, 그래서 로그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화면인데 그냥 매출 조회키 눌러주시면 나와요. 그죠? 자, 10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조회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미전송으로 돼 있잖아. 아직 확인 요청 미전송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요 발행키나 위에 있는 발행키
이 부분을 클릭하거나 이 부분을 클릭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하거나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발행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국세청에다가 전송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발행이 되면 여기가 전송 성공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 관리번호가 나와요. 승인번호, 관리번호. 승인번호, 관리번호 똑같이 나옵니다. 2022, 010, 296 이렇게 승인번호가 나오죠. 이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급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여기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평가는 요 승인번호를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승인번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전자세금계산 발행하는 데 들어오시면 승인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발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여기서도 조회키 눌러보면 전송 성공이라고 표시가 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조회키 눌러보시면 이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정말 발행이 완료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예, 아카데미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 발행번호, 관리번호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된 거는 전송일자는 여기 국세청 전송 결과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 이제 전송일자가 표시가 되는데 이제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 안에 보시면 전송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송일자는 지금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날짜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날짜는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됐다라는 거 확인됐죠. 자, 두 번째는 2번 문제. 매입거래입니다. 그렇죠? 매입거래 전자계산서로. 자, 전자계산서로 매입이다라고 하는 건 면세 매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10월 날짜가 15일, 그 다음에 공급가의 금액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10월 15일 날, 자, 유형에 갔을 때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예요, 그죠? 면세. 세금 계산서는 과세나 영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예요. 그런데 전자가 붙었다 이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53번 면세 매입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는 연말정산 실무 교재를 20권 2만 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40만 원에.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거래처. 내가 지금 매입이죠. 공급받는 자 보관용 파란색이고 서문출판사에서 한글로 서문하고 입력해서 서문출판사 조회해 주시고 전자세금란에 1번 입력하시면 타 사이트에서 발행된 걸 내가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자입력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계란에 갔을 때, 자, 지금 이걸 사온 게 회계팀 업무용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용 도서를 구입을 했으니까 일단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외상으로 사왔어요. 아직 돈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도서인쇄비이고 돈을 못 줬으니 대변에 미지급금 분계를 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계란에서 1번 현금, 2번 외상을 쓰시면 안 되겠고 3번 혼합을 선택해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 도서인쇄비 대변엔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분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그랬으니까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 되어 있는지까지 봐주시면 되죠. 자, 다음 매출거래. 매출거래 성북 주방에서 서부유통에다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일단 발행을 했습니다.
거래일자는 10월 20일이죠. 자, 10월 20으로 가시고, 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 자체는 TAT 2급 수준이고요. 자, 저희는 이미 이제 발급된 거를 가져다가 입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11번 세금계산서 과세매출 세금계산서이고 10% 부가세가 있는 거래이죠. 11번 과세매출 거래이고 주전자를 반품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난 거 보니까. 자, 요거는 설명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료 설명을 보면 서부유통에 9월 10일에 판매한 상품 중에 10개가 불량으로 반품이 됐다라는 거죠. 불량이 있어서 반품하고 그 다음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대금은 외상매출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거와 서로 상계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품이기 때문에 수량을 마이너스 10, 단가를 2만 원. 이렇게 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다 마이너스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서부유통이죠. 서부유통.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세금세 내가 실제로 발행한 건데 지금 지문에서 전자세금세 발급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여기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입력으로 그래서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분계는 외상대금을 상계정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분계를 2번 선택해서 외상매출금도 마이너스, 상품매출도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도 마이너스 이렇게 다 반품에 대한 걸로 취소시켜주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반품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품이 나오면 상품 매출에 대한 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출에 대한 반품이니까 환입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분계를 하게 되면 매출 환입이니까 차변이에요. 그죠? 매출 환입 2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어차피 대변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2만 원.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매출금이 22만 원. 이렇게 전표를 처리하셔도 돼요. 혼합을 넣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매출 환입이 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에서 매출 환입을 찾으면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입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또 결과적으로 따지면 매출에 대한 반품이기 때문에 매출을 마이너스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도 다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외상으로 해서 외상대금 마이너스 하는 형태로 취소하는 분계를 해주셔도 되죠. 이렇게 번거롭게 입력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상 선택해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 더 권장합니다. 자, 둘 다 정답 처리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입 거래는 카드 매출 전표인데요. 신용카드. 자, 거래를 보면 한국 도자기에서 판매 목적으로 주방용품을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입 매출 자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 주방용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상품을 사온 거죠. 상품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들어가 보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거래일자 확인해야죠. 거래일시 10월 28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이거는 매입이지만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격의 매입이고 이러한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세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밖에 카드 매입 공제로 해서 받을 수가 있죠. 자, 거래는 10월 28일 날. 유형은 카드 과세 57번 카드 과세. 그리고 카드사 신한카드예요. 코드돔해서 신한카드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반응은 없어요. 그죠? 카거 입력한 거 말고는 다른 반응이 없어요. 자, 품명에 주방용품 구입을 했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공급가액 입력하실 때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라는 것. 자, 왜냐면 저희가 환경 설정에
회계 부분에 가면 카드 입력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팅이 바뀌지 않는 한 공급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가라고 하는 말은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473만 원을 입력을 하면 알아서 분리를 시켜주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다시 가서 공급 가액란에 473만 원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래서 430만 원과 43만 원 구분시켜 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한국 도자기예요. 그죠? 한국 도자기.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전자 세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빈칸. 그다음에 분계는 자, 분계 맨 밑에 메시지 보시면 분계 없음 현금 외상 혼합 다음에 4번 카드 있습니다. 혼합 선택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4번 카드로 입력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카드를 하게 되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들어왔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환경 설정에서 카드에 대한 부분이 카드 입력 방식이 매입 채무에 카드 매입 채무에 미지급금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미지급금으로 온 거고요. 뭐 시험 보실 때는 251번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으로 바로 카드로 분개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드 해서 미지급금에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신한카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혼합으로 해서 상품 사 맞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입력을 하시되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이죠. 아까 우리가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되는 게 이제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혼합 선택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카드를 선택했을 때 외상 매입금 나오면 바로 외상 매입금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주방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외상에 대한 부분은 외상 매입금 분계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상품이 아닌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했다면 대변이 미지급금이 와야 되겠죠. 예. 자, 다음 매입 거래인데요. 5번. 홍삼 나라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 홍삼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날짜는 11월 8일 날. 자, 11월 8일 날 가서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처에다가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하려고 선물할 목적으로 홍삼 세트를 구입을 했어요.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이니까 이거는 접대비이죠. 접대비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접대비 성격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매입세액 불공제 54번 불공 매입 그리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 9번 불공제 사유는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불공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도 사유는 조회되지 않아요. 그죠? 뭘 했는지 표시는 안 됩니다. 작품명의 홍삼 세트 수량이 100개 5만원 자, 이렇게 했고 상대방 거래처는 홍삼나라 선택해 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혼합 선택하셔가지고 차변에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이죠.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지금 외상이 있고 현금이 있어요. 자, 대변에 현금이 200만 원 나갔고 대변에 외상 미수금인데 접대비에 대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350만 원만큼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불공제 사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가면 매입세액 불공제네요. 여기 가시면 11월이니까 이렇게 조회하면 여기에 접대비와 관련된 거래로 조회가 됩니다. 자, 입력했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매출 거래인데 카드 매출이네요. 그죠?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매출. 자, 여기 보니까 개인 고객인 이승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개인 이제 여기가 소매업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발급을 해줬고 그리고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날짜는 11월 9일이죠. 여기 11월 9일로 되어 있잖아요. 거래 일자. 자,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카드로 직접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10% 부가세도 있고요. 그래서 카드 과세 17번 카과 유형 선택해 주시고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로 돼 있죠. 예, 코드돔에서 삼성카드 선택. 그다음에 확인키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품목란에는 식기 세트예요. 공급가액 카드 넣으실 때는 공급가액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죠. 공급가액은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고 엔터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환경 설정에 세팅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래처는 개인이에요, 그죠? 이승철에게 직접 팔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빈칸 넘어가시고 분계란에서 분계 없음, 그다음에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카드. 자, 분계란에서 4번 카드 선택하시면 자, 상품 매출 그다음에 부가세 10% 이 건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외상 매출처는 이승철에게 직접 돈을 받을 게 아니죠. 이승철은 카드사로 돈을 지급할 것이고 우리는 카드사에서 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외상 매출 상태에서 카드사로부터 한 3, 4일 정도 후가 되면 이제 정산해가지고 수수료 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인 경우에 외상 매출금으로 해놓으시는데 거래처는 이승철이 아닌 삼성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카드로 분계를 하셔도 되고 혼합으로 해서 이러한 분계가 만들어지게끔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조회 및 입력자료 조회 그랬는데요. 4월 25일 날, 4월 25일 날 강남 세무서에 찾으신 금액으로 134만 8천 원을 찾았어요. 그죠? 돈이 지급이 됐어요. 자, 자료 설명을 봤더니 1기 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3월 31일 날 분계를 참고해서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0일 날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기 예정에 대한 거래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3월 31일 날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일기 예정에 대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3월 31일 날 분계를 매출 부가세,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에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요. 그대로 지금 정리를 해놨다가 이 금액을 납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출 부가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매입에 해당되는 계정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러면 3월 31일 날 정리분계를 하죠.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차변으로 보내주고 부가세 대급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원래는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으로 보내서 서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납부할 세액을 갖고 있다가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를 해놓든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래 이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남겨놓는 방법이 있고요. 납부할세액을. 그렇지 않고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다 정리하고 잔액을 0으로 만들고 내야 될 세금만큼을 미지급 세금으로 놔두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환급이면 미수금 계정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3월 31일 날 입력된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월 31일 날 일반 전표 입력 3월 31일 날 가서 분계를 봤더니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보내는 분계, 부가세 대급금을 전액 대변으로 보냈고 그리고 내야 될 세금만큼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4월 25일 날 납부하는 거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강남 세무서도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4월 25일 날, 4월 25일 날, 자,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죠. 예,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강남 세무서 거래처 코드도 넣어 주셔야 되고, 금액은 134만 8천 원. 자, 대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국민은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분계, 그 다음에 납부하는 거에 대한 분계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간혹 보시면 이 분계를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이제 정리하는 분계를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리하는 분계를 정리니까 부가세,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개념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 분계가 이 시험 문제를 보면 부가세 관련된 거래, 예, 문제가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이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거래는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이긴 하지만 납부이잖아요. 납부. 예, 통장에서 돈을 지급해서 납부하는 채무를 납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여기까지가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을 했습니다. 도소매업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을 입력을 하는 부가세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부가세 신고서 또는 입력한 결과를 조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문제가 두 문제인데 수동 그 다음에 자동 결산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는 지금 외화 평가를 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자, 장기 차입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미화 3만 달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결산하는 날 환율을 봤더니 1,200원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장부상에 있는 3천만 원 일단 먼저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보셔도 되고요. 학계자는 시산표에서 12월로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이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 찾아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여기 3천만 원이 7월 20날 입금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3천만 원인데 미화 3만 달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화 3만 달러라고 하는 개념은 달러당 달러당 1,000원씩이라는 거죠. 1,000원씩으로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산일 현재 환율이 1,200원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3만 달러 곱하기 200원씩 요 금액만큼 지금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죠. 갚을 돈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0만 원만큼 금액이 크네요. 그죠? 600만 원만큼 갚을 돈이 늘어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분계는 12월 31일 날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LA 장기 차입금이 아까 3만 달러 곱하기 200원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3만 달러 곱하기 200원 600만 원 맞죠? 예, 600만 원. 그래서 적용키 눌러주시면 600만 원 들어옵니다. 자, 장기 차입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외화로 인해서 외화를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나오는 거죠. 저 차변에 외화 평가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자, 외화 계정을 찾아보시면 외화 환산 손실이 있어요. 그죠?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외화 환산 손실 분계이고요.
외화 환산 손실과 예, 여기에 외환 차익이 있습니다. 외환 차손, 외환 차손, 외환 차익 이거는 기중에 외화 예금을 찾거나 또는 차익금을 갚았거나 그래서 아예 상기돼서 정리되고 없어지는 시점, 아예 결론이 끝나버린 시점에서는 외환 차손, 외환 차익 계정이고요. 지금처럼 외화는 그대로 있는데 평가를 해서 금액이 더 높아졌거나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외화 환산 손실 또는 높아졌으면 예금 성격이라면 높아졌을 때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외화 환산 손실 계정은 결산 때만 사용하는 계정이다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분계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그랬는데요. 이거는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시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확인 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을 입력하는 곳은 대손 상각과 관련된 외상 매출금 부분이고요. 여기다 입력할 건데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로 조회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 잔액 보시고 요 금액에 대해서 1%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마우스 우측 눌러서 계산기 눌러가지고 5173020000 곱하기 1%니까 0.01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517만 3,020원이 계산이 됐어요. 예.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5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차액을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고 나머지 만큼만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467만 3,020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죠? 요 값을 이제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 요 란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4673020 보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손에 대한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는 걸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단지 결산에 도움을 주는 메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 금액을 넣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키가 있어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전표 추가 키 해야만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 키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보시면 대손 충당금에 해당되는 분계가 들어와 있으면 돼요. 요 분계가. 사실 저희가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기말 재고액에 대한 분계는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금액을 안 넣기 0으로 넣기 때문에 요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시하고 그다음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요 분계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결산까지만 하는 걸로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동 채점을 하면서 상품 매출원가 이게 있어도 분계가 대손 상각비 결산에 해당되는 요 분계만 있으면 오케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분계를 생략하고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품 매출원가 분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걸 결산 자료 입력을 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요 분계는 입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분계는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매출원가 계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앞으로 비대면 요 시험에서는 여기서 지문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그랬으면 이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이렇게 되면 수동 결산만 넣고 요 상품 매출원가가 빠져 있다면 답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분계 답도 나와줘야 되고 자동 결산을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셔야 그랬으면 정말로 자동 결산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더 혼란이 없도록 단기 순이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재무제표 완성이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자, 개인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처분 대신에 손익계산서에서 손익대체하는 분계를 하도록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순서를 지켜야죠. 손익계산서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단기 순이익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서 확인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어야 돼요. 반드시 순서대로 지켜서 잉여금에 대한 대체 분계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들어가고요. 12월로. 자, 그러면 기반 상품 재고액이 없이 그대로 다 매출원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맨 밑에 지금 단기 순이익 나와 있죠. 자, 요금액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데 불러오겠느냐 물어보면 아니요 하셔서 현재 값으로 다시 불러오면서 단기 순이익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표 추가해야죠. 전표 추가기 해서 수익과 비용을 대체시키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으로 집합된 내역들을 처분 전 미처분으로 받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더 들어온 금액을 이제 최종적으로 차기 2월로 넘기는 분계까지, 여기까지가 화면 위에 있는 전표 추가키예요. 추가키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조회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손익대체에 해당되는 분계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조회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에 대한 자동 결산 분계까지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관련된 거래와 결산에 해당되는 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 수행과 관련된 부분까지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이제 자료 조회해서 답안 저장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